오늘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우리가 저축 상품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상품들 좀 있고, 그런 것들 원어를 좀 공부하면 이해가 쉽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건 어떤 걸 하건 어원을 알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한자로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 그게 종교라고 되어 있죠. 이 영어로 종교는 뭘까요? religion이라고 부르죠. 근데 religions를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있는 그대로 발음대로 하면 레가 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에서 RE 들어가는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religion에서는 무언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영화스러웠던 기억들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거를 추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게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계 4대 종교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등등들은 흔히 말하는 그걸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죠. 우리가 선조시대에 이랬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참으로 놀라운 신의 은총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게 리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종교에서만 필요할까? 우리가 이런 재무교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교재를 봐도 알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 너무나도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정보에 보다 보니까 개인이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러는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느냐?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한 번 들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천재도 한 번 들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고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처음 들어서 어떤 보험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방송에서, 또 어떤 컨설턴트를 통해서, 어떤 PB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돼 왔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쌓여서 무르익을 때, 흔히 말하는 임계점을 딱 지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객한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그 고객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고객한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객에게 끊임없이 이주환기를 시켜왔었기 때문에 그게 내 대에 들어와서 한 거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고객이 내 고객이 된다는 건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서 요금을 예금 하면서 MMDA, 이렇게 영어자가 나오는, 영어가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MMDA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신있게. 자신있는, 자, 우리 중사 출신이자 경찰이기도 하셨고 현재는 손해사정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박민진 씨,
영어를 한번 쉽게 읽어주십시오. MMDA 맞습니다. 네.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네, 맞습니다. 발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보다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니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마켓이란 말을 잘 압니다. 디파짓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디파짓. 그리고 어카운트는요.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계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머니도 알고 우리가 마켓도 하는데 디파짓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뭘 공유할 거냐면 영어 사전을 공유할 겁니다. MMDA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사 경제 용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보통 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동시에 금리도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딱 봤어요. 그랬더니 디파짓이라는 뜻이 지불할 돈의 일부를 처음에는 착수금을 얘기합니다.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보증되는 계좌라는 뜻이겠죠? 어딘가 맡겨놓은 계좌, 손실이 나지 않는 계좌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건 그 금융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어디엔가 맡겨놨는데 보증되는 계좌는 맡겨져 있는 것. 그게 MMDA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그 해석을 딱 해보면 이건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네, 보증돼 있으니까. 사실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에 따라서 수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예금 계좌다. 그런데 이런 계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보통 예금이요. 보통 예금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장 금리에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보통 예금은요, 은행에서 금리를 정해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분들이 급여통장, 급여계좌 만들잖아요. 이런 건요, 은행에서 계좌를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걸 0.1%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추천 상품 목록을 만들어 보면 수시 입출금 통장에도 2%짜리, 3%짜리가 있죠.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네. 금융회사가 정한 겁니다. 금융회사가. 그런데 MMDA는요, 시장 금리부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리가 변경이 된다, 변동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MMDA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고 이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그리고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목돈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목돈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우니까. 흔히 말하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MMDA를 거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수시 입출금 통장이 금리가 2%, 3% 돼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동안 그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이 있었을 때, 흔히 말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존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MMDA 금리가 보통 예금 통장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각광을 받던 상품입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MMF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말이죠. 특히 퇴직연금 같은 데서 MMF형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옆에 괄호에 영어 원어가 써 있습니다. MMF가 뭐의 약자냐?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펀드라고 말하는 펀드. 펀드가 뭡니까? 투자 상품.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폰지 또는 펀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저는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는 건 뭐냐면 연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연못에다가 모아놨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쉽게적으로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금융시장을 얘기하죠. 금융시장에다가 모아놨다는 건데 뭘 모아놨을까? 이게 나오는 거죠. 펀드라고 했을 때는요, 금 펀드도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현물 펀드도 있고요. 주식에 대한 펀드도 있고요. 채권에 대한 펀드도 있습니다. 펀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모았다라는 의미예요. 모았는데 MMF는 뭘 모았을까? 여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뭘 모았을까? 그 옆에 써 있네요. CD, CP, RP, 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짧은 걸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CP라고 하는 건 기업 어음을 얘기하고 양도성 이름에서 CD가 며칠짜리죠? CD는 91일물입니다.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건 91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1일이라고 하는 게 길다 짧다? 몰라요. 왜냐하면 길다 짧다는요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커야죠. 저는 서장훈보다 작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사인 볼트가 빠르다, 느리다.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빠른데 그 날아가는 독수리보다 느리다. 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일반화시키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빠른 사나이. 이렇게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를 빠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91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길다 짧다에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하면 짧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짧은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RP, 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콜이 뭡니까? 콜. 그냥 있는 그 단어만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 돈 줘. 예, 부르는 거 아닙니까? 부르는 거. 콜은 부르는 거잖아요. 전화할 때 우리가 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콜을 하냐면 이런 건 이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과 은행 간의 단기 자금 거래를 콜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히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은행들은 수시 출금이 수시로 진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고액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에 한 100억의 자산이 딱 있다고 할게요. 물론 100억만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 100억 중에 90억을 어떤 한 사람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막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도 하고 뭐 어디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 자산 운용을 막 하는데 주식에 들어가 있어도 찾으려면 며칠이 걸려요? 국내 주식은 3일이 지나야 찾을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진짜 일주일이 지나야 현금화가 가능해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해줬던 거 돌려주세요 하면 바로 돌려주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객이 찾아와서 야 내가 급한데 쓸 일이 있어 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은행 입장은 화들짝 이거 어떻게 바로 주지? 고객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럴 때는요 바로 뭘 하냐면 국민은행 니들 돈 돌릴 수 있는 돈 있으면 우리 잠깐 빌려줘. 신한은행 우리 잠깐 빌려줘. 이걸 콜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3일 뒤에 찾아서 갚아. 다시 돌려줄게. 이게 단기간 쓰는 은행 간의 금융회사 간의 단기간 돈을 빌리는 자금을 콜자금, 급하게 불렀다. 그래서 콜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단기 금융상품, 이 단기라고 하는 것도 어폐는 좀 있습니다만 짧은 금융상품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현정 씨가 뭐라고 그러냐 펀드를 했더니 투자 상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실적 배당 상품이 바로
투자 상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이 되는, 다만 이게 왜 안정적인 자산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금리 CD 양도세 이런 등사 금리도 바뀌고요, CP 기업보험도 이자율이 계속 바뀌고요, 콜 금리도요 얼마를 했느냐 며칠 동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MMF는 이자가 변하는, 수익이 변하는 상품입니다. 수익이 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상품이 맞습니다. 실제 변화 상품입니다.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주로 운용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판매가 청구 그렇군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국공채 운영한다 그러는데, 아니 채권을 어떻게 당일이 돼? 근데 된답니다. 왜냐면 여기 채권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보통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 90일물, 3개월물, 1개월물, 1년물, 국공채 같은 경우 특히 장기채가 많거든요. 10년물, 20년물 이런 게 많죠. 그런데 만기가 다 다른 거예요. 10년 전에 사서 내일이 만기인 국공채도 있는 거고요. 9년 전에 사서 1년 뒤가 만기인 국공채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국공채를 산다 그러면 그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채권들이 믹스가 돼 있다, 섞여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MMF는 계좌의 이체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채권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MMDA는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죠. 수시 입출금이 되는데 보증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금리형은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런데 투자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죠. 그래서 MMF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비슷한 상품이지만 그 MMDA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상품 CM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듣습니까? 증권사 계좌? 증권사 계좌. 증권사 계좌에서 CMA 계좌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또 볼까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네요. 캐시가 뭡니까? 현금, 그죠? 현금. 어카운트는 계좌라는 뜻이고요. 그럼 매니지먼트란 말이 있어요. 네,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겠군요. 네,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CMA 계좌라고 현금을 관리한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그냥 바로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요. 이렇게 CMA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1억의 돈을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돈 한도 내에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을 사고 살 수 있는 돈은 그 증권사에 뭘로 있는 거냐면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현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투자 상품인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든 퇴직연금이든 이런 걸 사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형태, 그런 투자 상품을 사기 전에는 현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 현금을 갖고 있는 계좌, 이런 개념인 거죠.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금이니까. 그럼 예금자 보호제도는 될까요? CM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아까 얘기했던 때 MMDA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MMF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MMDA는 보증부이기 때문에 되고 MMF는 채권에다가 투자 들어가는 국공채에 들어가는 거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CM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고요. 어떤 거는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취급하는 회사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증권사의 CM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금사라고 있어요. 종합금융회사. 종금사에 들어가 있는 CM에는 또 예금자 보호제도가 됩니다. 재밌죠? 참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거는 비슷한 건데요. 엄밀히 따지면 CMA도 현금에 들어가 있는데 현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생각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지시금도 되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를 생각해보면 투자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그냥 판매하는 회사별로 나눈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회사, MMDA는 은행 거, MMF는 은행이나 증권사 거, CMA는 종금사와 증권사 거,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어를 알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수십 죽으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정기예금이란 말이 있죠. 정기예금 모르지 않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정기란 말이 뭘까요? 기간이 정해져. 맞아요.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냥 왔다 맡기는 거. 자, 적금은 예금일까요? 아닐까요? 적금도 예금입니다. 적립식 예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러면 예금은 목돈을 갖다 맡기는 것이고 적금은 매월 따박따박 적립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맡기는 상품들은 예금이고요. 그 중에 적립식을 따로 별도로 적금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금에서 예금은 목돈 맡기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맡기는 거는 전부 다 예금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예금자가 이자 수치를 목적으로 예치 기간을 사전에 액정하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뜻이고요.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 중요한 말이네요. 얘네들은 이 말들을 이렇게 써요. 기한부 예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금. 그래서 저축성이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우리가 아까 CD란 말을 썼잖아요. CD, 양도성 예금 증서. 자, CD를 보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부르는데 보면 예금이네요. 예금. CD를 양도성 예금, 예금이구나. 예금인데 무슨 예금이라고요? 양도성이란 말이 나와요. 양도성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 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자, 보통 내가 내 이름으로, 저 김진석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찾는 사람도 누구예요? 저예요. 맞죠? 근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내가 건우를 맡겼는데 찾는 사람이 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불러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김영삼 대통령 이전서부터 어떤 용도로 많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용도, 죄송합니다. 뇌물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명으로 거래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고요. 비실명으로 거래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거래됐다는 건 누가 누구에게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비실명이면요, 중간에 찾는 사람 알아요. 처음에 맡긴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찾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거쳐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겠죠? 찾는 사람은 자기 이름 대고 찾으니까. 흡사 비슷한 게 뭡니까? 여러분, 수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5만원권 나오고 고액권에 나와서 안 합니다만, 예전 수표 많이 쓰지 않았나요? 10만원권서부터? 수표를 쓰는데, 이 수표를 가지고 갖다 맡길 때 뭐 써요?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막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이거 막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랬었다고요.
누구에게 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쓴다고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네. 이 양도선 예금 증서가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금이구나, 예금을 했다라고 하는 증서구나. 여기서 증서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보험 마케팅을 하다 보면 고객들한테 보험 증서라고 하는 걸 주죠.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이 양도선 예금 증서의 예금 증서라는 얘기는 예금을 가입했다는 증서입니다. 그냥 증서일 뿐입니다. 증서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증서를 가지고 가서 나 이거 예금 가입된 거 있어 하고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양도선 예금 증서 이렇게 됩니다. 최소 발행 단위가 1,000만 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91일물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그래서 명의가 기재된 무기명식으로 죽이네요.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데 주기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증서 발행하지 않고 통장을 불구합니다. 중도 판매 허용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매매도 됩니다.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됩니다.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자,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실세금리 연동.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변동금리. 확정금리의 반대말이 변동금리잖아요. 실세금리 연동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정기예금. 일정 시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으로. 자, 보험사 상품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율체계만 비슷한 거. 공시율. 공시율이라는 게 1개월 공시율, 3개월 공시율, 6개월 공시율 이런 게 있었죠. 과거에는 3개월, 6개월 공시율이 꽤 있었어요. 요즘에 거의 다 월 공시율입니다만, 그러면 중간에 금리가 완전하게 실세금리라 그러면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그 금리를 유지시켜 주죠. 그것이 1개월이건 그것이 3개월이건 그것이 6개월이건.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세금리 연동이니까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인데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까지는 그 정해져 있는 금리를 연동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품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공제회에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공무원, 교원공제회 이런 공제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 퇴직 적립 뭐 이렇게 써 있는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변동금리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3개월 평균 변동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를 변동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보험사에서 공시율 적용할 때 월 변경되는 공시율을 쓰지 않고 대부분이 3개월 변동, 6개월 변동 공시율을 썼거든요. 그와 같은 형태가 공제에는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라는 걸 따로 떼긴 했습니다만 정기적금도 엄밀히 따지면 예금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한다. 이것도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으면 주택청약. 이거는요,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건 현재 있는 내용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과거에서 보면 세 개의 상품이 있었었어요. 세 개의 상품이 뭐였을까요? 기억나는 대로. 예, 청약저축,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이해금.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당시에 주택은행에서만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부터 적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청약부금은 똑같은 적립식인데 주택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할 수 있었던 상품입니다. 한도가 50만 원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었고요. 청약예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갖다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병이 되죠.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이 2만 원부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 저축에서 따온 거죠. 그런가 하면 목돈을 맡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청약 예금에서 따온 거죠. 이래서 청약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청약 제도를 잠깐 이해를 하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고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금리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주택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매력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은 2.8? 그죠? 지금 2.8% 맞죠? 맞나?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주택청약저축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금리가 10%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게 정부에서 정해요. 은행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금리니까 그렇게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저축 몇 퍼센트나 됐죠? 4.5?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그 전년도 소득의 제한도 있고 가입 연령의 제한도 있습니다만 재밌는 건 기존의 청약저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해당하는 조건이 됐을 때 청약저축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 신청해서 전환이 되면 새로 그 시점부터 신청한 시점부터 새로운 청약저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전에 청약저축 가입했을 때부터 가입한 걸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점제를 보면 가점제가 크게 세 가지 팩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팩터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내가 청년 청약저축으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가입 기간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 처음에는 주택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가 금리에 대한 매력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목적.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라고 하는 매력이 하나 더 있죠. 이 소득공제 혜택은 그동안 좀 변화들이 좀 있어 왔었는데요. 지금은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코일금융 코거리 기일금융 귀거리인데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축소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는요. 청약저축을 매월 납입하는 거 이거는 저축을 할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에요. 청년저축,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일반들이 갖고 있는 청약저축은 금리가 좀 낮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적금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지를 시켜야 되는 이제 중지를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중지를 하는 것이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주택이 있고요. 공영주택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영주택이라고 하는 건 LH에서 하는 거를 공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레미안이니 힐스테이트니 편한 세상이니 포레나 이런 것들, 이런 브랜드 그런 것들을 롯데캐슬 이런 것들을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민영주택과 공영주택은요 1순위, 2순위 기준이 다르죠. 그 공영주택 LH에서는 1순위 기준이 뭡니까?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수도권에서는 1년 이상 가입 기간이 있고 12회 이상 납입이 돼 있으면 1순위입니다. 지방은요 6개월 이상 납입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민영주택은 이게 기본이고 지역별로 납입 금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이 따로 있고요. 광역시가 따로 있고 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가입돼 있어야 몇 평형 이상의 몇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10만 원씩, 꾸준히 2만 원씩 했던 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 지역적 가입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에 더 큰 집을 받아요? 그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1순위는 똑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추첨제를 적용할 것이냐 가점제를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LH에서는 전부 다 추첨제를 적용을 하죠. 근데 민영주택은요, 수도권은요, 투기과열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100% 가점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첨이라고 하는 건 진짜 로또처럼 복글복인데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이걸 알면 되죠. 그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청약저축 가입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준비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부양가족수. 딸 식구가 얼마나 되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주택 기간. 집 없는 서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수 이 세 가지 팩터만 보고서 이제 가점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청약저축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떤 걸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빨리 독립세대주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입사원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청약저축 가입했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 부모님이랑 주소 같이 들어가 있니? 지금이라도 독립세대주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부양가족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내 부양가족으로 나 끼워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트릭입니다. 근데 이제 형법이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가입기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일찌감치 시작해 놓는 게 좋다. 아직 시작 안 했니? 지금이라도 시작하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금액 초과가 되면 더 이상 납입하지 말고 자동이체만 해지한 상태로 유지하고 계셔라. 그래도 충분히 1순위가 되고 가점은 현재 있는 점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청약저축 전용 면적. 이게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렇게 써 있군요. 죽이죠.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통상적으로 분양, 요즘엔 몇 평형 이런 말을 쓰죠. 그냥 옛날에 이제 32평 이렇게 이런 말 썼는데 지금 평형 무슨 형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그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32평, 33평, 34평에 해당하는, 그래서 앞에가 그 전용 면적 맞고 분양 면적 기준으로 105, 109, 115, 그런데 슬래시 하고서 뒤에가 85, 84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 있는 84, 85제곱미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지역에서는 32평, 33평, 34평까지는 300만 원 정도 예치가 300만 원 이상 예치돼 있으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보통 청약저축이라는 게 처음에 50평대를 청약한다? 뭐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해서부터 보통 20평대, 30평대 이렇게 청약을 하니까 그 정도 평이라면 서울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 지방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에 나왔네요. 건너뛰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세로주택 이건 뭘까요? 제가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은행 직원들이나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걸 얘기하는데 이론이 있고요. 실제 하는 법을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쪽으로 화면을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가로 저축이란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저축이란 말도 쓰죠.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저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자, 세로 저축. 이것들은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요만큼 있으면 요거 달성하고 끝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지. 끝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지. 이런 저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텔레비전 사야지. 그래서 열심히 저축에 텔레비전 샀어요. 탔는데 야 냉장고도 안 갔는데 그 다음 냉장고 살까? 다시 돈 모으자. 그래서 냉장고 샀어요. 그런데 세탁기도 이제 잘 안 돌아가네. 그 다음 다시 돈 모아서 세탁기 바꾸자. 이런 방식이 바로 세로 저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길게 보면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제부터 나는 지금 이제 조그만 원룸에서 사는데 우리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20평대 주택부터 마련하자. 오케이.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네요. 애가 태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애한테 등록금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대학교 등록금까지 한 명당 1억씩 2명이니까 2억은 들어가겠네. 다시 이제 대학교 등록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방법이 세로 저축.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런 시기들은요 사람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시기들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 이게 가로저축인 거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 가로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저축보다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짧게는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가도 한 70-80%면 충분히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좋다? 가로저축이 좋다. 그래서 이제 금융노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PB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러면 너무나 잘하는 얘기가 당연히 이게 좋죠. 그럼 거기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땡. 왜 땡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어떻게 다 저축해? 저축 여력이 있어요?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 이건 이론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믹스하는 방법이다. 재무적으로 따지면 이건 믹스해야 된다. 그 믹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입니다. 자, 목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는 맨 앞에 있는 목표는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목표는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까지 가게끔 계획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 거는요, 여기까지 가게끔, 요 정도는 달성하게끔 계획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이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나는 점검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표도 달성이 되면 이때 다시 나는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해서 그 다음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목표로 세우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재무설계의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끊기면 사실은 마케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첫 번째가 그 제목표 달성 때마다 점검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뒤에 있는 걸 할지라도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림 하나를 더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왜 뒤에 있는 거를 지금 시작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로 저축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 것이냐.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 자전거 그림을 그립니다. 페달을 죄송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이거 원래 이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다면 저희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그죠? 좀 편안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저축, 중기저축, 장기저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기저축은 뭐 갖고 승부를 하는 걸까요? 이자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물론 단기저축에 6%짜리, 7%짜리, 10%짜리 있다는 것도 얘기하시고 있고요. 그럼 이자가 2배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러한 상품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당신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차원이고요. 사실은요.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돈이 크기입니다. 큰 최대한 쏟아붓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자를 4%짜리, 이자를 8%짜리나 1년 뒤 이자 차이가 얼마나 안 난다고요? 얼마 안 나요. 특히 적금에서는요. 진짜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단기저축은 돈의 크기로 하는 거고요. 장기저축은 반대로요. 뭘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이자율, 수익률 개념입니다. 1%만 바뀌어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라는 거를 안내를 하는 거죠. 1%의 차이가 시간이 흘렀더니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하면서 1%를 개선해야 된다. 1%의 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혹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다 그때 얘기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시를 들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5년 흘렀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늘어나 있겠죠? 늘어나 있어서 어떤 사람은 1억을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2억을 만들었어요. 정확한 계획으로 1억 1,400 만들었고요. 2억 400이 500인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몇 %였는지. 이것은 5%로 운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25년 전에 2억 된 거. 이건 도대체 몇 %일까요? 우린 전부 다 알죠? 5%면 6%, 6%. 단지 1%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기는 수익률을 0.5%, 1% 이거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에서는 돈의 크기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관리를 하려면 수익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컨설턴트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수익률을 1%라도 개선해서 당신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우리가 현재 이런 재무목표에 따라서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재무목표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들한테 주시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장기저축으로 갈 때는 뭐가 중요하다? 단기는 돈의 크기가, 장기는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인 매니지먼트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누구랑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믿고 가겠다. 이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우리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 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은 뭐 시대의 흐름에 보면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서 금리 우대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주거래은행에 여러분 혜택 받으신 거 솔직히 있으세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요,
모든 금융에서는 신규 고객을 우대하지 작은 물고기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보시면 아시죠? 한 통신사를 꾸준히 유지했다고 해지한다 그러면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근데 다른 통신사에서 이동하려고 그러면 저희 현금 45만 원 드릴게요 막 이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추천 상품 목록에서 보면 수많은 적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조건들이 가입되어 있는 게 맞냐면 직전 6개월 거래가 없을 것, 직전 1년 거래가 없을 것, 뭐 신규 고객 우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고객 우대 못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주거래은행 정하기 의미 없다. 대출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에서도 주거래 고객한테 0.1% 할인해 주겠다. 물론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금리 비교해서 싼 데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 우대 활용하기,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자 소득세율이 총 7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7개 단계는 여러분 지난 강의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된 예적금 찾기, 이건 뭐냐면 이제 만기 후 이율은 그 이율을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변동 내역 통보 서비스, 자동화 기기 이용하기,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런 게 있군요. 예, 있답니다. 그래서 입출금 알림 서비스, 무통장 무카드 인출 서비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자,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에도 깔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깔아놨거든요. 앱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내 계좌를 한눈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요즘에는 은행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커피 쿠폰 준다 그러면서 계속 날라오는 거 있죠. 그게 뭐죠? 하나로 뭐 대출도 보험도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그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다 연결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계좌정보 통합 서비스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서 한 군데 은행에서 모든 걸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이제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사실 이 예금자 보호제도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은요 2, 3년 전부터 계속 정치권에서부터 이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 1억까지 높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천만 원인데요. 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요, 금융회사당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해주는 나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통합해서 얼마까지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회사당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분산만 잘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이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원금만 보전입니까? 예금, 이자까지. 원리금 보전이죠. 원리금 보전입니다. 원리금 보전입니다. 최근에 한 고객한테 이자만 보전되느냐, 파산해도 이거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고객은 모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금융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 여기 보시겠어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은 예금자 보호 개정으로 2016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말 아십니까? 아니, 변액보험이 무슨 예금자 보호 대상이 돼? 그런데요, 된답니다. 2016년부터. 변액 유니버설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액 연금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은 예금자 보호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은행에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아니다. 그죠? 투자상품은 아니다. 투자상품이 아니라 저축상품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아니고 예금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금자 보호제도니까 뭐에 대해서 보장한다고요? 예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받는 상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말들이 나와요. 지역 단위 농식, 단위 농협이요. 새마을금고 보호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각 중앙회가 설치 운영하는 예금자 보호기금, 예금자 보호 준비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처럼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죠? 흔히 말하는 우체국, 어디가 보증을 해요? 국가가? 그죠? 아닙니다. 우체국도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보통 일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옛날엔 최신청이라 불렀던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우체국 중에 그 별정 우체국이라는 게 있죠. 별정 우체국은요, 주인이 누굴까요? 개인도 가능해요. 개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우체국 차려서 인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체국이 우편물만 배송할까요? 소포도 배송하죠? 우체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단위 농협이랑 같은 겁니다. 단위 농협이라고 하는 게 농협 중앙입니까? 아니죠. 별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가 각 새마을금고 단위별로 독립재산제이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중앙회 뭐 이런 데에서 여기 써 있는 것대로 예금자 보호기금, 예금자 보호제도가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기금, 예금자 보호준비금 이런 걸 통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도 비스무리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재밌게 딱 구분 잘 해놨네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밌는 건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 주택청약저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네요. 증권업에도 근데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있군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고 고객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이게 뭡니까? CMA 통장 남아있는 거. CMA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이라고 그랬죠. 현금. 아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 자체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근데 증권사가 아니라 종금사 CMA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원금이 보존되는 신탁인데 원금이 보존되는 형태라면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쭉 내려가서요. 변액보험 계약 중에서 다 해준다가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변액보험 계약 중에 최저사망보험금은 최저연금 적립금은 이거는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쵸? 재밌습니다. 종금사에서 이런 거 해준다, 이런 건 안 해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도 해주는 게 있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고객이 이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찾아서 알려드리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